하는 그런 게 요즘 횡행하듯이 그 당시 지금부터 126년 전인 1898년 미서전쟁의 발단이 된 메이노 폭발 사건 때도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퓰리처의 뉴욕 월드와 허스트의 뉴욕 저널이 경쟁적으로 황색 언론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언론사에서 그 메이노 폭발 사고가 발생된 쿠바의 아바나에 잠수부를 파견해 가지고 또 사파 신문에 만화를 그리는 그 화가를 사파 화가라고 하죠. 사파 화가까지 파견해 가면서 자극적인 즉 귀뢰 공격을 받아 가지고 메이노가 침몰된 것처럼 메이노의 침몰 직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사파로 전송하게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하는 그러한 퓰리처의 뉴욕 월드와 허스트의 뉴욕 저널의 황색 언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보도가 계속 연일 계속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실체적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어버려 가지고 영어로 Remember the Main, 메인호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Main, 메인호를 기억하라. 그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했을 때는 진주만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Remember the Pearl Harbor, 즉 진주만을 기억해라. Remember the Pearl Harbor로 나중에 차용됐듯이 다시 벤치마킹에서 사용이 됐듯이 그 원조는 바로 1898년 미서전쟁에 발발이 된 메이노 사건을 표현할 때 미국 국민들은 황색 언론에 휘둘려 가지고 Remember the Main, 메이노를 기억해라. 자,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여론 자체가 스페인이 공격했다라는 확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스페인이 공격한 것처럼 단정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1898년 4월 11일에 미국 의회에다가 선전포고 권한을 요청을 했고 4월 19일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해도 좋다라는 선전포고를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 날짜가 공교롭게 그로부터 53년 후에 똑같은 날짜가 해당되는 게 있죠. 그게 1951년 4월 11일과 4월 19일에 똑같은 비슷한 게 있는데요. 6.25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951년 4월 11일에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겠다라고 1951년 4월 11일에 발표했고요. 그로부터 8일 후인 4월 19일에 해임된 맥아더가 미국 상원과 하원 합동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연설을 하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미국 군가의 후렴구에 해당되는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명언을 남기고 맥아더가 역사 속으로 퇴장했듯이 그게 바로 1951년 4월 11일에 해임당하고 4월 19일에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맥아더가 해임된 배경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중국을 상대로 원자폭탄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전에 개입한 중국군을 응징해야 된다라는 호전적인 생각을 하니까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를 해임할 수밖에 없다고 1951년 4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고
8일 후인 4월 19일에 더글라스 맥아더가 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그 날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898년 4월 11일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스페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미국 의회에 요청했더니 4월 19일에 미국 의회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선전포고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은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메이남이 메이남 폭발 사건이 결정적으로 미소 전쟁의 단초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또 사고 조사가 언제 있었냐면 1911년에는 메이노를 인양을 했습니다. 침몰한 메이노를 인양을 했는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약간 철판이 배 측면의 철판이 안쪽으로 휜 것은 확인이 됐는데 바닥면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듬해인 1912년에 먼 바다로 가가지고 다시 침몰을 시켰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71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보일러실이 폭발했다. 보일러실이 폭발해가지고 침몰한 거지 외부 충격에 의한 공격은 아니다라고 1971년 조사에서는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98년이면 메인호 침몰 100주년입니다. 메인호 침몰 100주년이었던 1998년에는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다. 기뢰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한다라고 또 결론을 내렸고요.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2002년에 또 조사에서는 이것은 외부 충격, 자연 발화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최초의 스페인이 사고로부터 5일 만에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의견인 거죠. 2002년 조사에서는 석탄 저장고의 자연 발화로 인해 가지고 사고 옆에 창고에 있던 탄약고가 연쇄 폭발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2002년 조사에서는 그렇게 발표되는 등 조사 때마다 이렇게 약간씩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자, 갑판이 휘었다라는 점에서는 그건 누구도 대부분 인정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외부에서 기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갑판이 휜 건데, 갑판이 아니라 옆에 측면에 그 측면이 휘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기뢰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공격했냐는 혐의점은 쿠바를 지배하고 있었던 스페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긴 했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은 쇠퇴하는 국가였습니다. 쇠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미국은 한창 성장을 해가는 청소년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전환이 되는, 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고, 반면에 스페인은 노년기, 노쇠한 70대, 80대 노쇠한 그러한 국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를 이끌면서 제국주의의 선도 국가이긴 했지만 지금 완전히 쇠퇴해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70대, 80대 노년기의 그러한 단계였던 반면에 미국은 한참 제국주의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소전쟁 그 당시에는 청년기에 팔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청년기에 해당되는 미국과 노년기에 해당되는 스페인이 맞붙어서 전쟁을 한다면 스페인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무모하게 스페인이 미국의 전함을 공격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갑판이 휘어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침몰인 것 같긴 한데, 그걸 용의자를 스페인으로 볼 수 없던 이유는
노년기에 해당되는 스페인이 청년기에 해당되는 미국을 상대로 승산이 없는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게 중론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공격을 한 거냐? 그래서 하나의 가설이 쿠바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이 항만 방어용으로 쿠바의 수도 아바나 항만 방어용으로 기뢰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유실이 돼 가지고 떠다니다가 하필이면 메이노 옆에 가가지고 폭발해 버린 거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공격한 게 아니라 항만 방어용으로 설치했던 기뢰가 흘러가 가지고 폭발한 거다. 일종의 과실 기뢰 관리의 실수였다라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총 5차례 그 조사는 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실한 결론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독서 대장전에 1000권 이상의 인문학적 1000권 이상을 읽다 보니까 그 독서량을 기반으로 제가 인문학 서적도 6권을 출간했는데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 이름이나 블로그 이름이 다 독서하는 마라토너인데요. 저의 독서 대장정 인문학 서적 1000권 이상 독서의 시발탄 처음에 해당되는 게 이원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나라입니다. 그 먼 나라 이웃나라 미국 역사편에 보면 그 사고 원인을 1971년 조사 결과인 보일러실 폭발 사고다라는 것으로 서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게 정확한 원인이다라는 것은 아직도 규명이 안 됐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는 황색 언론인 퓰리처의 뉴욕 월드와 허스트의 뉴욕 저널이 경쟁적으로 이건 스페인이 공격한 거다라고 단정하다시피 표현을 하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Remember the Main, 메이노를 기억하라라고 외치면서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라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결국 미국의 그 당시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도 미국 의회에다가 선전포고 권한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승인한 날짜가 1898년 4월 19일인데요. 그로부터 5일 후에 스페인이 미국을 상대로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바로 처음에 전투를 벌였던 곳이 쿠바였던 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냐? 그 당시에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5대양 6대주 식민지에는 카리브해에는 쿠바가 있었고 그 동쪽에 푸에르토리코도 있었고요. 태평양에는 필리핀도 있고 괌도 있었습니다. 괌.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이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게 1898년 4월 24일이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영국령 홍콩, 중국의 홍콩이죠. 영국이 150년 동안 지배하다가 중국에게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1898년 당시에는 영국령 홍콩이었는데요. 그곳에 미국의 아시아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주둔이라기보다는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함, 미국 군함 아시아 함대가 영국령 홍콩에 있다가 스페인의 식민지 필리핀의 마닐라를 기습 공격합니다. 홍콩에서 필리핀이 가깝다 보니까 홍콩에 주둔하고 있었던 정박하고 있었던 미국의 아시아 함대가 바로 근처의 필리핀의 마닐라항을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필리핀은 그렇게 스페인 입장에서는 쿠바만큼 중요한 식민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한 스페인군의 병력도 쿠바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시아 함대가 공격을 하자 초반에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1898년 5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약 50일 후인 1898년 6월 20일에는 그 필리핀 동쪽에 있는 괌을 또 공격을 합니다. 괌. 그래서 또 괌에 주둔하고 있었던 스페인군이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태평양 지역에 있는 스페인의 식민지 필리핀과 그 괌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 사건이 발생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카리브해 쪽으로 가면 카리브해의 쿠바는 1898년 6월 6일 날 미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까지 약 6주 동안 쿠바에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1898년 6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그 6주 동안의 공방전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포로 11,500명의 스페인 패잔병들을 미군이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쿠바를 독립을 시켜주게 됩니다. 독립을. 그런데 처음에 4년 동안은 군정을 합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미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스페인을 꺾음으로써 쿠바를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에선 해방시키긴 하는데, 그로부터 4년 동안은 미국이 군정을 실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3년 동안 미군정이 3년 유지됐었듯이, 그 쿠바도 1898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4년 동안은 미국의 군정이 실시되다가 1902년에 미국이 약속대로 쿠바를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게 1902년입니다. 그게 이제 쿠바에서의 그 전투는 1898년 6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6주 동안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그 쿠바에서 미국이 승리로 끝난 게 1898년 7월 17일이고, 그로부터 8일 후인 7월 25일에는 쿠바 동쪽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를 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그 푸에르토리코를 지배하고 있었던 스페인군을 경멸시켜 가지고 또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리브해 지역도 쿠바는 독립을 시켜주고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영토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시아와 그 다음에 쿠바, 카리브해 이 두 지역에서 미국이 모두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아시아의 필리핀에서 필리핀은 원래 다 잘 아시다시피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보내가지고 아메리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그게 1492년인데요. 그 이후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되고, 그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필리핀을 발견하고 필리핀에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 세계 최초 세계 일주자인 마젤란이 바로 사망을 하게 되죠. 사망한 곳이 바로 필리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리핀은 원래 마젤란이 처음으로 발견한 다음에 원래는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국왕 카를 5세 스페인 국왕 시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필리핀 지배권을 스페인이 포르투갈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리고 카를 5세 국왕의 아들이었던 펠리페 2세 때 필리핀에다가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명칭이 바로 펠리페 2세에서 명칭을 따와가지고 필리핀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필리핀은 포르투갈이 차지했었는데 스페인과 조약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의 카를 5세 국왕 시절에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포르투갈이 스페인에게 넘겼고, 그 카를 5세의 아들이었던 펠리페 2세 국왕 때 스페인이 필리핀에다가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한 300년 이상 필리핀은 스페인이 지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스페인이 상실하고 미국이 획득을 했는데요. 그게 1898년 미서 전쟁의 결과고, 그런데 필리핀의 독립군들이 또 미국을 상대로 또 전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필리핀 간의 전쟁이고, 그게 약 3년 전개됩니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 3년 전개됐는데, 결국은 미국이 필리핀 독립군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완전히 미국이 식민지로 거느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그 총독이, 스페인의 총독이 미국에게 항복을 해버리니까, 1898년에 항복을 해버리니까 스페인 본국에서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스페인 본국에 있던 스페인의 함대를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바로 필리핀으로 파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을 관리하고 있었던 스페인 총독의 항복을 스페인 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스페인 본국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의 함대를 수에즈 운하, 1869년에 개통된 수에즈 운하, 개통 당시의 길이는 164km, 그 이후에 확장 공사를 통해서 현재는 193km 길이인데요.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의 함대를 필리핀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미국 함대를 스페인 본국을 향해서 또 보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페인 본국이 미국 함대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이 필리핀의 마닐라만을 공격해가지고 승리하니까 주변의 열강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도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고립무원의 그 사면 초가의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스페인의 본국에 있던 그 스페인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양 거쳐서 필리핀까지 가서 미국과 겨루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회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이거하고 비슷하죠. 기원전 216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이탈리아 반도 중간에 칸나이 전투에서 이탈리아 로마군을 섬멸하고 로마를 점령하기 직전이었는데, 로마의 스키피오가 카르타고를 포위해버리니까 카르타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로마 점령을 눈앞에 두고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하고 비슷한데요. 그게 기원전 216년이죠.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그렇듯이 필리핀에 있던 스페인 총독이 미국에게 항복해버리니까 스페인 본국에서 함대를 보내서 수에즈 운하까지 통과를 했는데도 미국이 함대를 스페인 본국에다 파병할 기미가 있고, 유럽 열강들 또 일본까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면 초가 상태에 있었던 스페인의 함대는 회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그런 식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됐고, 그 필리핀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미국 식민지가 아니고 독립국가가 된 게 1948년이죠. 그 다음에 그 필리핀 동쪽에 있는 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98년 6월 20일에 미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영토이죠. 미국의 영토 괌. 우리 여행하러 갈 때 괌 사이판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이판이 일본 땅이었는데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획득을 한 거고, 괌은 원래 스페인 땅이었는데 미서 전쟁에서 괌을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그 다음에 카리브해로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미국이 필리핀을 이제 필리핀을 상대로 미국이 미서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1898년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02년에 이제 필리핀 독립군과 미국 간의 전쟁에서 1902년에 이제 미국의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905년에 카스라 태프트 밀약이 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특사였던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의 수상이었던 카스라 간의 밀약이 카스라 태프트 밀약,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게 1905년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바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겠다. 또 반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겠다라는 게 카스라 태프트 밀약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국제사회의 일원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인정을 받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함으로써 미국이 이제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서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서 전쟁 당시 필리핀을 미국이 획득을 했을 때 바로 하와이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하와이는 1893년 당시에 원래 미국 자본이 사탕수수 재배가 많은 하와이에 진출했었는데 그 하와이 왕국의 여왕이 미국 자본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자 미국의 해군 100여 명이 가가지고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을 축출을 해버리고 거기에 하와이 공화국을 세우긴 했지만 그 당시가 1893년 당시인데 그 당시에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제국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토에 합병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와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하와이 공화국만 세워놨었지 미국 영토로 편입하진 않았었죠.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당시에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1898년 미서 전쟁 당시의 대통령은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하와이 공화국을 아예 미국에 합병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하와이는 1959년 8월에 미국의 50개 주로 편입을 하고요. 그보다 7개월 앞선 1959년 1월에는 알래스카주가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을 하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리브해로 다시 가면 카리브해는 아까 쿠바를 미국이 쿠바에서 미국이 스페인을 상대로 교전을 했던 게 1898년 6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인데요. 6주 동안 그 전투 중에서 시어도 루즈벨트가 맹활약을 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나중에 제26대 대통령이 되는 시어도 루즈벨트인데요. 자,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던 대통령이 된 건 1901년 9월 14일이니까 그보다 약 3년 앞선 시점이죠. 3년 앞선 시점이었던 1898년 6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미국과 스페인 간의 쿠바에서 교전이 발생될 때 시어도 루즈벨트가 기마병을 이끌고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 쿠바를 지배하고 있었던 스페인군과 교전을 6주 동안 펼쳐가지고 미국이 최종 승자가 되고 1898년 7월 17일에 11,500명의 스페인의 그 군인들을 포로로 잡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인물이 바로 1898년 미서 전쟁 당시에 그 유명한 시어도 루즈벨트인데요. 이분은 그곳에서 승리해가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
25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제국주의의 시작을 열었던 미서 전쟁 당시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1900년에 재선에 성공하고 재선 당시에 부통령으로 됐던 인물이 바로 미서 전쟁 쿠바 점령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윌리엄 맥킨리 25대 대통령이 재선이 될 때 부통령이 됩니다. 부통령. 그래서 부통령이 됐는데 부통령이 된 지 6개월 10일 만에 6개월 10일 만인 1901년 9월 14일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뉴욕주의 북서부 버팔로에서 이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의 헌정사상 최연소 당선 대통령은 1960년에 43세의 나이로 35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인데요. 반면에 그보다 한 살 젊은 42세의 승계 대통령 최연소가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1901년 9월 14일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당선과 승계 통틀어 가지고 최연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42세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요. 반면에 당선된 대통령 최연소는 그보다 한 살이 많은 43세에 당선된 1960년 43세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푸에르토리코도 이제 1898년 7월 25일에 이제 미국 영토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미서 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부터 126년 전인 1898년 4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석 달 반 정도 전개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미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그해 12월 10일 1898년 12월 10일 파리 조약을 통해서 쿠바를 독립을 시켰고 그 다음에 태평양의 괌과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를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받았고 영토를 획득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헐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가 목에 모기가 들어가 버린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1898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126년 전이다 보니까 제국주의 대열에 늦게 뛰어든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이 약했습니다. 지금이야 세계 최강 국가이긴 하지만 그 당시 126년 전인 1898년 당시에는 다른 영국, 프랑스 이런 서양 열강에 비해서는 미국의 해군력이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럽 열강들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서양 쪽에 미국 동부 지역에다가 미국 해군력을 배치를 했는데요. 이제는 미서 전쟁을 통해서 동부에 있는 카리브해 연안의 쿠바를 사실상 지배하고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를 이제 할양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과 괌까지 이제 지배하게 됐는데 이제 해군력을 기존에는 대서양에만 주둔했는데 태평양에도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군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거죠. 해군력이 강하다면 대서양에도 대규모 함대를 배치하고 태평양에도 대규모 함대를 배치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군력이 강하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양쪽에 대서양, 태평양 양쪽에다 많은 함대를 배치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 해서 한쪽에다만 올인을 하게 되면 한쪽을 포기하는 셈이 돼버리다 보니까 딜레마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요? 어떤 해법을? 그게 이제 1900년 그 당시인데, 그 이후로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하원 해양위원장을 30년 동안 하면서 두 대양 해군법을 주창했던 분이 칼 빈슨입니다. 칼 빈슨. 작년 11월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을 다녀갔는데요. 자, 그 이름이 바로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29년 동안 미국의 하원 해양위원장을 30년 동안 하면서 29년 동안 하면서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혁혁한 기여를 하신 분, 칼 빈슨 해양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핵추진 항공모함 이름이 칼 빈슨이고, 5대양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남극대륙의 최고봉 해발 4,492m 4,492m죠. 자, 해발 4,492m 남극대륙의 최고봉도 칼 빈슨 메시프라고 하는데요. 그 빈슨이라는 이름이 바로 칼 빈슨에서 온 겁니다. 핵추진 항공모함도 칼 빈슨호도 거기에서 온 건데요. 여하튼 그 칼 빈슨이란 분이 두 대양 해군법을 외쳤습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증강해야 된다. 그분이 바로 미국 하원 해양위원장을 29년 동안 했고, 하원 의원은 50년 정도 했는데 그중에 해양위원장을 29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대양 해군법, 태평양과 대서양 두 대양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해군의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해군력 증강에 국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걸 주창해 가지고 그분이 해양위원장 하던 시절에 미국의 해군력이 한 70%가 증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일본을 꺾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두 대양 해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보다 한 30년 앞선 1900년 당시에는 그런 게 있던 시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력이 약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대서양에다만 올인하면 태평양을 포기하는 셈이 되고, 반대로 태평양에 올인하다 보면 대서양을 포기하는 셈이 되다 보니까 묘안을 찾은 게 뭘까요? 자, 양쪽에다가 그 해군력을 분산해 놓게 되면 아시아의 열강이었던 일본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유럽 열강, 태평양에서는 아시아 열강이었던 일본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서양에서는 유럽 열강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렇다 해서 한쪽에다가 올인하게 되면 다른 대양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 돼서 묘안으로 뭘 도출한 걸까요? 그게 바로 파나마 운하를 개통시킨 겁니다. 파나마 운하. 자,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만약에 대서양에 있던 함대들이 태평양으로 이동하려면 남아메리카의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서 여러 달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태평양에 있는 함대가 대서양으로 이동하려면 또 수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묘안을 짠 게 1904년에 바로 파나마 운하를 착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인 1914년에 개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파나마 운하를 개통을 시키면은 대서양에 있는 함대와 태평양에 있는 함대가 신속하게 남아메리카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서 파나마 운하를 1904년에 착공해서 1914년에 완공시키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개통하게 된 그 배경이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라는 국가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콜롬비아의 영토였습니다. 콜롬비아 영토에 가지고
미국이 파나마 운하 개통의 필요성이 있어서 1904년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그곳을 관리하던 콜롬비아에게 그 파나마 운하가 통과할 구간, 그게 바로 82km 길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 길이가 82km인데요. 그 82km 길이 주변의 땅들을 좀 영구 임대를 해달라고 콜롬비아에게 제안을 했는데, 콜롬비아가 가격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콜롬비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반란 세력을 콜롬비아가 진압하려고 하니까 미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군이 반란군을 진압을 못하도록 막아선 겁니다. 그 반란 세력이 누구냐? 반란 세력이 세운 국가가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그래서 그 반란군에게 미군이 제안을 합니다. 너희 반란군이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는 걸 우리 미군이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세운 국가 파나마, 그 국가가 세워지면 너희들의 국가를 통과하는 그 운하 길이 82km 운하 그 지역을 영구 조차, 쉽게 말씀드리면 영구 임대해달라, 이게 조차죠. 조차지라고 하죠. 조차해달라고 해가지고 조차받은 게 지금의 파나마이고요. 그곳에 1904년에 파나마 운하를 착공한 것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고, 완공한 것은 10년 후인 1914년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 당시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군이 수십 년 동안 그 운영권을 갖고 있다가 2000년 들어서 파나마에게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그게 파나마고요. 자, 그게 길이 82km의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서양과 태평양이 정말 가깝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분산된 그 해군 전력들을 이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생긴 게 1914년 파나마 운하 개통입니다. 그런데 그 파나마 운하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으시죠? 그게 바로 수에즈 운하인데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그것은 그 파나마 운하 길이의 정확하게 2배입니다. 파나마 운하 길이가 82km인데요. 수에즈 운하는 2배인 164km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장 공사를 통해서 현재는 193.3km입니다. 자,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는 1914년부터 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14년부터는 이제 미국이 미서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태평양의 필리핀, 그 다음에 괌, 그 다음에 대서양의 쿠바,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 지역들을 하나의 길로 연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파나마 운하가 1914년에 개통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하튼 장시간 제가 촬영을 했는데 1시간 26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는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풍경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불빛이 화려한 곳이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고요. 그 너머로 서호가 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나무 데크고요. 그 다음에 노천 카페가 동호 북쪽 조깅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0시 33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밤 10시 33분입니다.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126년 전 1898년 4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있었던 그
그 미서 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대한 패권을 확보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대서양에 있는 카리브해의 쿠바,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태평양의 필리핀, 괌 이런 지역들